오늘은 슬로우 리딩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슬로우 리딩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언제 생각을 했냐면,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속독하는 친구들의 좀 심각한 독서 문제,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책을 빨리 읽는 게 만약에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반대로 천천히 읽으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시도하냐면, 책을 쪼개서 아주 작은 부분을 읽게 하고 그 내용을 아주 촘촘하게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업이 아주 파탄이 나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이 천천히 읽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이 천천히 읽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찾아보고 다시 읽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해보시면 많은 경우 이제 독서에 좀 단련이 안 돼 있으면 찾아보고 다시 읽으려고 하면 맥이 쫙 풀려서 못 읽게 돼요. 재미없어. 이렇게 돼요. 슬로우 리딩의 경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천천히 읽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능력인 거예요. 왜 책은 예를 들어서 5시간짜리 책을 읽는다는 건 5시간 동안 생각을 하는 건데, 슬로우 리딩을 해서 그 책의 어떤 다른 지점을 들여다보고 모르는 걸 찾아본다는 건 생각을 찾아보고 돌아와서 이어서 연결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좋아하는 강도도 떨어지고 언어력도 떨어지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속독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도 들여다보면 사실은 책을 정독으로 읽거나 천천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속독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회 뜨듯이 읽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책의 재미를 기승전결만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가. 근데 사실 책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방식과 어떤 구조를 거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들여다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소년 표류기가 아이들이 섬에 표류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극단적으로 단축시켜버리면 파리대왕 같은 책은 좀 불쾌한 15소년 표류기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단축시키면. 근데 책을 들여다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독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단련이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슬로우 리딩에 실패했습니다만, 아이들하고 수업하는데 제가 강사 생활을 끝낼 때쯤 이 학교에서 슬로우 리딩을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어떤 발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한 학기 온책 읽기라고도 하죠. 한 학기 한 권을 읽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딱 들었을 때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케시 선생님이라는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사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슬로우 리딩이라는 그런 독서 방법을 사실은 다들 하는 거였어요. 다들. 저도 사실 알고 보면 슬로우 리딩 하고 있었고 이런 용어를 몰랐을 뿐이지,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만약에 필사를 하거나 어떤 책을 보고 하루에 1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책을 베껴 적는 사람들도 있고, 책을 그날 읽은 책을 딱 정리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슬로우 리딩인 건데, 이 다케시 선생님이 이 나다 학교라는 그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나다 학교가 좀 어떤 학교냐면, 우리로 치면 저기 시골 지역에 지방의 소도시, 아주 조그만 소도시에 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같은 재단으로 있는 그런 학교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그 책을 보면, 처음 이제 학교에 부임을 해서 갔을 때 제일 먼저 깜짝 놀랐던 게, 중학생 아이가 칼싸움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그 아이를 빼오는 걸 이제 부임하자마자 그 일을 하셨대요.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학교가 좀 적당히 거칠고 아이들 적당히 이제 반항적이고 공부 별로 안 하고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형편없고. 근데 이 선생님이 부임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이 학교가 도쿄대 배출 1위 학교가 됩니다. 1962년도 교토대학교, 1968년도 도쿄대학교 입시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 우리로 치면 쟁쟁한 과학고, 외고 이런 데를 제끼고 시골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 고등학교 출신들이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뭐야? 근데 그 한 해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일본의 언론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취재를 했죠. 했더니 나온 분이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할아버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셨어요.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은수저라는 그 일종의 중소설, 중편 소설이에요. 저게 실제로 책을 사서 보시면 굉장히 문고판처럼 작고 얇습니다. 저 책을 국어 시간에 다른 수업을 안 하고 저 책으로 3년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네다섯 페이지 지정해 주죠. 다음 국어 시간에는 은수저 뭐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읽어와. 자, 여기서 일단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뭘까요?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많은 아이들이 읽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분량이 작으니까. 언어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걸 읽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와서 뭘 하느냐? 와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5페이지로 수업하는 겁니다. 수업을 하는데 보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놓으셨는데 이런 수업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책이 이제 우리로 치면 혈의누 같은 거예요. 근대화 시기 때 초창기 신소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의 책인데 이제 일본의 옛날 음식들이 예를 들어 주인공이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그 음식을 갖고 오게 하는 겁니다. 집에서 나눠줘서 그 음식을 갖고 와서 그걸 먹으면서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했는데 기분이 어땠을까? 이거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되면 또 5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서 또 하고. 그래서 보면 이 은수저라는 책이 제가 이제 신소설처럼 그런 책이 되고 굉장히 어렵고 막 읽기 뻑뻑하고 이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때 소설들이 오히려 재밌는 소설도 되게 많아요. 이 소설도 굉장히 이야기성이 가고 재밌는 소설인데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명문대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됐을 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이 졸업생들이 거의 오피니언 리더가 된 거예요. 일본 사회에. 이 제자들이.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이런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었는가? 이 시골 학교에 이런 이거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슬로우 리딩이었던 거예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책을 한 번 읽으면 다 읽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책을 한 번 읽었다는 건 뭐냐면 통성명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너 누구구나. 나 누구야. 반가워. 이 정도면 사람을 사귀는 걸로 치면. 그래서 보통은 저도 책을 한 번 읽고 말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근데 항상 다시 들여다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매일 다시 보는. 어떤 그 시기에 예를 들어 1년 동안 어떤 책,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같은 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읽다 보면 너무 매력적인 책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책은 그냥 그렇게 보내기가 싫으니까 매일 뭐 필사를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쪼개서 아주 깊게 들여다보면서 읽어본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슬로우 리딩이라는 게 대체 뭐가 목적이냐?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 슬로우 리딩의 가장 큰 목적은 그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읽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 왕자 혹시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어린 왕자를 그냥 이제 표피적인 의미만 쭉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 돼버리냐면 B-612라는 행성에 살던 어떤 외계인이 그 행성에 살고 있는 말하는 장미한테 들들 볶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지구에 왔다가 뱀한테 물려 죽은 얘기예요. 이걸 표피적으로만 보면 아주 이상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피적으로 보면 어린 왕자를 우리는 사실은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슬로우 리딩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보통 이야기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바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 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잘 해결되면 해피엔딩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잘 해결이 안 되면 새드 엔딩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의 플롯인데 저는 사실 어린 왕자를 대학생 때 읽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용이. 제목이 어린 왕자인데 자기 어렸을 때 그림 그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는데 어른들이 그걸 보고 모자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림 안 그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왜냐하면 작가들은 보통 그 책의 핵심, 이야기책 작가들은 책의 핵심 어디다 보통 심어 놓냐면 책의 첫 부분에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 문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이야기 덩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덩어리를 들여다보면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책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첫 부분은 작가들에게는 어떤 선언이에요. 독자들에게 하는 선언. 나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어린 왕자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럼 어린 왕자인데 어린 왕자가 안 나오고 자기가 어렸을 때 그림 그렸던 얘기가 나와. 저의 추측은 이거였어요. 그럼 이 어린 왕자는 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릴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게 화가 나서 그림 안 그리게 됐으니까. 이렇게 일종의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 거죠. 자, 가설을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작가의 의도입니다. 이 작가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럼 어린 왕자는 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릴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이 아닐까? 하고 다음 부분을 읽잖아요. 그럼 다음 부분 무슨 얘기냐면 주인공이 비행사가 됐어요. 근데 비행기가 사막에 불시착했어요. 사막에 불시착을 했는데 이상한 애가 나타나. 거기 사막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걔가 이제 어린 왕자인 거죠. 근데 이 어린 왕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을 그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양을 막 그려줘요. 양을 그려줬는데 계속 아니라 그래. 이 양이 아니야. 이 양이 아니야. 그러다 너무 화가 나서 상자를 하나 그려줍니다. 이 안에 양이 있어.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맞아. 바로 이 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이상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들여다봐 보자고요. 먼저 비행사예요. 왜 비행사일까요? 자, 비행사라는 건 현실에 있는 직업이죠. 근데 이 비행사는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을 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뭔가 현실에 묶여 있지만 굉장히 낭만적인 캐릭터겠구나.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의 그것을 잊지 못하는 일종의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죠. 자, 사막에 불시착을 했는데 거기 있을 것 같지 않은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그럼 사막은 뭘까요? 사막이라는 곳은 사방에 다 모래인 곳이잖아요.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 아니야? 세상과 단절된 사막이라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사람은 자기 자신일 것 같은데? 그럼 그 땡땡지베레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곳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아이. 그러면 이 작가가 이곳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아이라고 표현했다면 실제로 이곳에 있지 않은 아이인 거고, 그럼 이 아이는 사실은 생텍쥐베리 비행사 자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양 그림을 얘기하는데 맞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양 그려달라고 그럴 때 양을 그냥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아니라 그래요. 왜 아닐까요? 상자를 그려줬더니 이 안에 양이 있어 했더니 맞대요. 왜 맞을까요?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그림. 사람들은 다 그걸 모자라고 했죠. 그 형상만 보고. 자, 이 어린 왕자는 사실은 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자 그림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에 묘한 공통점이 느껴지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그림이에요. 오자처럼 보이지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상자지만 이 상자 안에는 양이 들어있는 상자인 거예요. 사회화를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게 되잖아요. 똑같이 잃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뒷부분을 읽어나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근데 이 관점이 없이 읽어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어린 왕자 계속 이상한 행성들을 찾아다녀요. 문을 껐다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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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막 지리학자가 있는 행성에 가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이런 이해 없이 읽게 되면 도대체 거기를 왜 가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이해를 나를 잃은 어떤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난 이야기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행성들이 갔던 곳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한 번 읽고 다 읽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읽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인지가 되냐면 나 자신 인지가 돼요. 나의 어린 왕자는 어디 있을까? 나는 나를 안 읽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이런 본질적인 어떤 부분하고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면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되게 뭉툭하죠. 수학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읽고 있는 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뭘 봐야 되냐면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삶의 역량이기도 하고 삶을 깊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어떤 훌륭한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그 이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면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국면에서 만나게 된 어떤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1차적으로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어떤 제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와, 이제 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독서 교육이 지금까지는 공교육의 영역 밖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독서 교육은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책 몇 권 읽어, 독후감 써, 독서록 제출해, 이게 다였거든요. 아니면 뭐 독서 마라톤 이런 거 해가지고 책을 누가 많이 읽나, 뭐 이런 걸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어떤 행위들이 실질 독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정량적인 방식의 독서 지도란 말이죠. 근데 이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렇게 실제 독서, 자, 이런 어떤 깊은 독서 있잖아요. 본질을 읽고 이면을 읽는 깊은 독서는 정말 어떤 책 덕후, 저처럼 어떤 특별한 계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튕겨나와서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책을 읽는 사람들이 멍 때리다가 우연히 습득하게 되는 능력이 사실 이런 거는. 근데 보통은 그냥 책을 읽게 되면 그 이면을 읽는 것은 그 이면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글에 이면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슬로우 리딩을 교육의 현장에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뭘 알게 되냐면 그 이면을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면을. 왜 비행사지? 왜 사막이지? 이런 거예요. 왜 첫 장면이 이거지? 왜 보라색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에는 이면이 있고 그 이면을 읽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능력들, 삶을 깊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과 아주 부차적으로 그런 지적인 능력들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시작된 지 좀 됐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꼭 여쭤봐요,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무 궁금해요 하고 여쭤보면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사실은 이제 그냥 이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어떻게, 이게 왜 하는 건지를 좀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게 굉장히 좀 나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발생하는데, 저는 이런 어떤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사회 전체에 좀 공유를 하고, 어렵게 이제 교육부에서 만든 이런 독서 교육이 좀 제대로 아이들한테 실질 독서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가정에서 슬로우 리딩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지금 이제 상징을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와, 너무 어렵다. 그거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슬로우 리딩은 굉장히 간단한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읽다가 어떤 지점에서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찾아보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슬로우 리딩이죠. 근데 아이들한테 이걸 시키시면 안 돼요.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왔네? 찾아봐.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단절돼요, 이야기가. 이제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을 양을 아주 줄여줘야 됩니다. 아까 그 다케시 선생님 했듯이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주고 그게 슬로우 리딩 하는 책을 따로 두는 거죠. 근데 보통 슬로우 리딩 하는 책들은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어야 돼요.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삼국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성산 조은이 그 유비의 아들을 데리고 탈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삼국지에서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는 밤마다 읽었어요, 그거를. 기분 좀 안 좋으면 읽었습니다. 그 장면의 그 해소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단련들이 발생하고 이 단련들이 슬로우 리딩을 가능하게 해줘요. 슬로우 리딩을 하는 어떤 효과를 지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이 학습 능력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선생님의 경우 슬로우 리딩을 하는 것 외에, 수업 시간 하는 거에 또 학생들한테 뭘 줬냐 하면 한 달에 한 권 자유 독서를 줬어요. 한 달에 한 권. 그러니까 자유 독서를 자,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은수저 수업하고 한 달에 한 권 자유 독서하고. 이게 국어 수업인 거예요. 은수저를 어떤 책 한 권을 깊게 슬로우 리딩 하게 되면, 보통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비행사면 그냥 비행사겠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 전제는 뭐냐면 작가들은 접속사 하나, 마침표 하나도 절대 그냥 찍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이라고 안 하고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엄밀해요. 그리고 절대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기지 않은 문장, 설정, 표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낭비니까. 그거는 낭비라는 얘기는 독자가 어때요? 그 책을 읽을 때 지루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 만약에 작가들이 낭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독자들은 이 작품을 해석하려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가는 어떤 자세를 갖냐 하면 모든 것에, 그게 설사 그림책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에 설정을 둬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똥 예를 들어보죠. 강아지똥, 왜 강아지똥일까요? 왜 시골이면 소똥도 있고 개똥도 있고 닭똥도 있는데 왜 강아지똥일까요? 자, 이걸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강아지똥, 왜 강아지똥이지? 물론 이걸 아이들이랑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슬로우 리딩을 어른들이 혹은 청소년이 연습할 때 한번 해볼 때 이렇게 쉬운 텍스트로 하면 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 3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이면을 사고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데리고 슬로우 리딩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똥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아지똥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비천한 존재잖아요. 쓸모없는 존재. 자, 소는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죠. 옛날에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소의 똥이면 굉장히 유능하고 필요한 소중한 존재의 똥인 거예요. 똥은 비천한 거지만 그 똥 중에서는 그래도 비천한 똥이 아닌 거예요. 개는 그래도 집을 지키잖아요. 평소에 하는 일이 없어도. 그러니까 개 똥도 그렇게까지 비천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밥만 축내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그 강아지가 눈똥이에요. 세상 비천한 똥인 거예요. 닭은 계란을 놓잖아요. 그 계란을 먹죠, 우리. 근데 강아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똥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존재의 똥인 거예요. 가장 쓸모없는. 그래서 강아지 똥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 봐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기에도 의미가 있고, 저기에도 의미가 있고,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되고, 색깔에도 의미가 있네? 직업에도 의미가 있네? 이걸 알게 된 아이가 자유독서를 하는 것과, 이걸 모르는 아이가 자유독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의 양과 생각의 깊이가 독서의 질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슬로우 리딩을 하다가 색깔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아이가. 보라색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 보라색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유독서를 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파란색이 계속 나와. 그러면 이 슬로우 리딩의 경험이 있는 아이는 그 파란색에서 멈추게 돼요. 왜 파란색이지? 왜냐하면 보라색을 해석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직업이 나와요, 직업이.
근데 예를 들어서 비행사라는 직업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슬로우 리딩을 통해서. 그 책을 읽다가 어떤 직업이 중요하게 등장해요. 그럼 멈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정답을 어떻게 찾는 거냐면 보통 이제 문학 작품의 정답은 열려 있어요. 그것만 정답인 게 아니라 그것도 정답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답이냐 아니냐는 맥락을 맞춰봤을 때 그 맥락이 하나의 궤로 연결돼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답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맥락이 안 맞춰져.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아이가 스스로 왜 보라색이지? 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래서 보라색이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잖아요. 그 순간 아이의 지적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슬로우 리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독서의 기술, 책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글읽기의 기술을 습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혼자 읽었을 때는 잘 가닿을 수 없는 그 지점을 같이 천천히 어떤 책을 읽으면서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그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기술은 다른 책을 읽을 때 엄청난 사고량으로 발현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독서가 아이를 더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게 되고 이 성장은 비단 학습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삶의 국면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발휘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인데요.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책을 안 읽어. 그럼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